어느 날 한 젊은이가 직장에서 퇴근 준비를 하며 동료들과 함께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요. 하지만 그는 아니 저는 좀 더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좀 남았고 어차피 집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돌아가도요? 그는 잠시 더 남아 할 일을 마무리하고 짐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직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채치어 그 젊은이는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와서 아기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한 노인이 그를 안고 있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자라 신이 되었고 그날 그를 품었던 노인은 그를 손자로 삼아 길렀다. 신은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에서 살며 마법을 사용해 야생동물을 사냥했는데 이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신은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신은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를 만났고 할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사냥은 어땠냐고 물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멀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은 미소를 지으며 차원 가방을 열고 사냥한 동물들을 모두 꺼냈다. 사냥했어.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어. 너 바람 화살로 사냥했지? 신이 대답했어. 응, 사냥에는 최고잖아. 신의 말을 통해 우리는 멀린 할아버지가 마법에 매우 능숙하고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돼. 나중에 할아버지는 신의 불 마법 실력을 보고 싶어자 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근처 나무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부탁하셨어. 신은 신나게 재빨리 불을 붙였고 할아버지는 신의 놀라운 마법 능력에 놀라셨어. 그때 신의 할머니인 멀리다와 가족 친구인 미셸이 도착했어. 할아버지는 신에게 마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투 기술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신은 더욱더 신이 났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신이 혼자 사냥을 갔다는 것을 알고는 혼자서 그런 위험한 모험을 했다고 야단쳤습니다. 신은 사냥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었고 우리가 함께 만든 마법 도구를 사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대꾸할 말이 없어서 도대체 어느 세상에 8살짜리가 혼자 사냥을 가니? 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순진하게 여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나서 신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녀가 신의 재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상기시켜 주셨다. 신이 마법에 얼마나 능숙하고 숲이 그에게는 마치 뒤뜰과 같았는지를 말씀하셨다. 미셸 또한 신의 능력에 놀라며 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전투 훈련을 강화할 거야. 그러자 신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두들 그를 보고 웃었다. 그들은 모두 그를 보고 웃었다. 2년 후 신과 그의 할아버지는 숲속을 걸었고 할아버지는 신을 데리고 저주받은 짐승을 사냥하러 갔다. 할아버지는 이제 신이 10살이 되었으니 저주받은 짐승 사냥을 시도해 볼 때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신에게 저주받은 짐승과 심지어 인간도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 저주받은 에너지에 의해 변형된 신은 그래 알고 있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저주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가 그 괴물을 물리치고 마을을 구했지. 오늘날까지도 할아버지는 인류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어. 할아버지는 신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저주받은 짐승을 찾는 법을 가르치셨어. 마법을 사용해서 주변에 자신의 마력을 부드럽게 퍼뜨려 넓게 펼치는 거야. 탐색 마법이라고 하지. 이상한 에너지가 감지 범위 안에 들어오면 바로 저주받은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어. 저주받은 짐승에 물론 이 마법은 강력한 마력 조절을 필요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마치자 신은 자연스럽게 마법을 사용했고 역시나 할아버지는 놀라워했습니다. 신은 숲속 모든 생명체를 감지할 수 있었고 곧 저주받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저주받은 짐승의 저주받은 마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신과 할아버지는 그 짐승 거대한 곰으로 밝혀진 짐승을 향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곰이었습니다. 신은 짐승을 향해 돌진하여 단 한 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금 목격한 광경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러자 신은 할아버지께 자신의 공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완벽했다고 말씀하셨고 신은 자신이 짐승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신에게 싸움 중에 칼에 사용한 마법의 종류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은 사실 새로운 마법 주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미셸에게 신이 저주받은 곰을 아무 도움 없이 단 한 번의 강력한 일격으로 쓰러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평소처럼 신의 놀라운 힘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신이 마법과 전투 모두에서 뛰어나며 심지어 그의 전투 실력은 미셸과 맞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투 재능 또한 미셸과 비슷하다고 하셨죠. 그들은 모두 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셸과 훈련을 마친 후 신의 할아버지는 물으셨어요. 오늘 훈련은 끝냈니? 신은 대답했어요. 미셸이 오늘따라 유난히 엄격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지만 어쨌든 너와 이야기할 게 있어. 그는 신을 숲속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 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가 아기를 숲에서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신은 상황을 이해했고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께 자신이 죽인 저주받은 곰이 부모님의 마을을 파괴한 곰인지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랐고 신은 미소 지으며 그 곰이었다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이 어디 출신인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부모님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놀라며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신이는 대답했다. 네, 제 부모님이셨어요. 하지만 전 그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신이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5년 후 신이와 할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신이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모였다. 신이가 이제 성인으로 여겨지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한때 아기였던 손자가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웠다. 이제 다 컸으니. 큰아버지 디스가 신에게 물었다. 이제 다 컸으니 뭘 할 계획이니? 일어났어. 신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디스 삼촌은 설명했다. 이제 너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으니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신은 대답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숲을 떠나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지그프리트와 크리스티나가 미셸에게 전투를 배웠으니 왕립군에 들어가거나 저주받은 짐승 사냥꾼이 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은 어리둥절해 털해하며 물었다. 저주받은 짐승 사냥꾼이 뭐죠? 톰이라는 상인이 설명했다. 저주받은 짐승들을 사냥꾼들이요? 악마 같은 짐승들을 사냥해서 많은 보상을 받거든요. 지크프리트가 덧붙였다. 뭐라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야. 신이 대답했다. 내 믿거나 말거나. 지크프리트가 말했다. 물건에 마법을 부여해서 마법 도구 상인이 될 수도 있고 게다가 잘생겼으니 마을에서 금방 유명해질 거야. 신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할 어른이 되었으니 돈 벌 생각을 해봐야겠어. 요즘 톰이 놀라서 신에게 물었다. 잠깐 시장에 가본 적이 없다고. 신은 아니 재정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정말로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휴 내가 잊었나 보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그를 꾸중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모두를 먼 외딴 야생 훈련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마법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집에서 그곳까지 마법의 문을 통해 이동하는데 마치 순간이동처럼 작동합니다. 이 마법은 신의 발명이고 모두 그의 놀라운 마법에 감탄합니다.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막강한 힘들. 다음으로 신은 할아버지께 보여드렸던 공격 마법을 시전합니다. 할아버지께 모두들 그가 단 한 방에 그 지역 전체를 거의 파괴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하고 할머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손자를 야단치며 소리칩니다. 할아버지도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신의 강력한 재능과 그 능력이 국가 간 권력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디스 삼촌은 신에게 자기 나라의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은 어리둥절해하며 묻습니다. 당신 나라요? 잠깐 당신은 누구죠? 디스 삼촌 아니세요?
그때 디스 삼촌은 신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디스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과 크리스와 지크프리트가 디스 왕을 수행하는 왕실 마법사이자 사실상 왕실 경호원이며 미셸이 은퇴한 기사단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신은 자신의 친척들이 모두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나라에서요? 그 후 그들은 신이 학원에 입학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들은 마을로 이동하고 도착하자 경비병이 그들의 신분 확인, 그들이 위대한 영웅들이고 자신의 손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긴장하며 놀랍니다. 마을 전체가 기뻐하며 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마을의 저택에 도착하고 신은 그 크고 웅장한 모습에 그리고 가족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하인들로 가득한 모습에 놀랍니다. 신은 마을을 탐험하는 것에 들뜁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사과를 사서 관광 중에 먹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또래의 두 소녀를 괴롭히는 몬스터 사냥꾼 무리를 만납니다. 아템, 신이 나서서 그 무리를 간단히 제압합니다. 두 소녀는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해 크게 감사를 표합니다. 신은 그 소녀들과 함께 번화가의 카페로 갑니다.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소녀는 마리아이고 두 번째 소녀는 세실리입니다. 마리아는 답답한 마음에 마법 실력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우리가 저 깡패들을 혼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마법학교 학생들이세요? 하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다음 달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학생이 될 거라고 대답합니다. 신은 마법 아카데미 입학시험도 볼 거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말합니다. 내 싸움 실력으로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마법사요? 세실리는 덧붙입니다. 우리는 네가 기사가 되는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마리아는 영웅과 여주인공이 손자와 함께 마을에 왔고 올해 그 아이와 함께 아카데미에 다닐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신은 할 말을 잃고 그저 웃으며 손자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손자라는 사실을?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입학시험 당일 신은 이름이 적힌 곳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을지 목록을 확인해봐. 거만한 사내아이가 다가와서 비켜 쓰레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한다. 그러자 사내아이가 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은 재빨리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누가 함부로 그런 식으로 만지나 라고 말한다. 사내아이는 신을 모욕하며 자신이 백작의 아들이자 나라의 귀족이라고 말하고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묻는다. 나는 쿠르트 폰 리츠베르크다. 신은 차분하게 대답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입니다. 학원의 모든 사람들이 쿠르트를 비웃고 이는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그는 내가 백작의 상속자다 이 바보야? 라고 소리치며 신을 다시 모욕합니다. 그때 왕자가 나타나 상황을 해결하고 쿠르트를 내보냅니다. 니다. 신은 왕자가 자신을 아우구스트 폰이라고 소개하기 전까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에르슈아이드. 신은 모든 조각을 맞춰보고 8월이 왕자이자 삼촌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임금님께 신뢰했습니다. 신은 그러니까 우리 사촌이네요. 라고 묻습니다. 아우구스트는 웃으며 그렇죠 정확히 라고 말합니다.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들은 신이 아우구스트 왕자와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하는지 놀랍니다. 그럼 시험이 시작됩니다. 필기시험 후에는 마법 실기시험 시간입니다. 감독관은 학생들에게 마법을 목표물에 발사하라고 합니다. 표적들에 학생들의 주문은 약하지만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신은 그들이 그렇게 부족한 마법에 만족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신의 차례가 되자 감독관은 왕이 그에게 최대한 힘을 조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최대한 힘을 조절하라고. 신은 긴장하고 삼촌 디스가 내 대해 그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동의하고 자신의 시그니처인 파란 불꽃을 발사하여 표적과 벽을 파괴합니다. 그 뒤에 강사와 학생들은 신의 힘에 깜짝 놀랍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들은 시험 결과를 논의하며 신이 얼마나 엄청나게 강한지 언급합니다. 신은 정말 강합니다. 당연히 그는 올해 최고 점수를 받습니다. 다음날 학생들은 교복과 마법 도구를 받으러 갑니다. 감독관은 신에게 수석으로서 연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신은 긴장해서 항의하며 오거스트 왕자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연설을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오거스트 왕자가 여기 있는데요. 그는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세실리와 마리아는 아우구스트와 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신의 정체가 궁금해합니다. 그날 밤 신은 최상위인 S반에 배정되었고 커트는 A반에 배정되어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최상위 학년인 S반 말입니다. 동시에 신은 자신의 교복에 더 강력한 마법을 부여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법이 성공하고 교복이 개선되자 그는 기뻐합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그가 한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음날 그의 조부모님은 그를 아카데미로 데려갑니다. 입학식 날 할머니는 그에게 교복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가 교복의 한 일에 대해서 말이죠. 신도 동의한다. 그 순간 모두 영웅과 여주인공이 학원에 도착한 것을 알아채고 그들을 맞이하러 달려간다. 학원에 도착해서 모두가 그들을 맞이하러 달려온다. 그때 어거스트가 신에게 다가와 농담조로 왜 그렇게 긴장해? 라고 묻는다. 전 학원왕 그리고 모든 귀족들 앞에서 하는 연설일 뿐인데 별일 아니잖아? 별것도 아니야. 어거스트가 신을 비웃는다. 신이 대답한다. 내가 최고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러는 거지, 어거스트. 어거스트 대당? 곧 세실리와 마리아가 합류하고 모두 함께 홀로 향한다. 강사가 신의 성명을 부르며 연설을 위해 무대로 초대합니다. 마리아와 세실리는 친구 신이 영웅의 손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신은 모두에게 인사하고 연설을 하는데 쿠르트는 질투심에 불타오릅니다.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자신이 마법 부서 출신이며 앞으로 이 반담임을 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업 후 마리아는 세실리가 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합니다. 세실리는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쿠르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쿠르트가 나타나 신과 함께 있는 세실리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신은 그에게 맞서고 세실리는 쿠르트에게 그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칩니다. 그녀? 신이 그를 모욕하려는 순간 어거스트가 나서서 쿠르트를 꾸짖고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며 일어난 모든 일을 왕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쿠르트는 평소처럼 분노에 차서 떠납니다. 세실리는 어거스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쿠르트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하며 신은 그들에게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마리아와 세실리는 영웅의 집에 간다는 사실에 들띱니다. 어거스트는 아버지가 이미 그곳에 있을 것 같다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거스트의 동료인 토르와 줄리우스가 나타나서 자신들도 왕자님 호의드리니까 같이 오세요. 집으로 향하는 길 신의 조부모는 그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묻는다. 돌아오는데. 그러고는 학교 친구들을 소개한다. 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디스 왕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할머니께 세실리의 유니폼을 순전히 그녀의 안전을 위해 제마법을 걸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두 신의 말에 놀란다. 신이 세실리를 위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할머니께서는 세실리에게 그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며 당신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실리가 매우 불안해하며 신이 할머니께 말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게 그렇게 큰일이야. 할머니께서 꾸중하며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마법이 깃든 유니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는 해. 그녀는 그 유니폼이 국보로 분류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쏟아부었던 뛰어난 마법 덕분에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 거죠. 그러고는 다시 세실리에게 네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세실리는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고 신의 친절을 이용해 왔다고 말합니다. 신에게 사과하며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사과하고 떠나려 하지만 신의 할머니가 그녀를 붙잡고 위로하며 안심시킨다. 신이 그녀의 유니폼에 마법을 걸어줄 거라고 우기고 실제로 신은 다른 친구들의 유니폼에도 마법을 걸어준다. 그 후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신은 앞으로 집에서 학원까지 이동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냐고 묻고 그는 자신의 마법 순간이동 문을 보여준다. 모두 놀라워하고 신은 깊은 숲 속에 있던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의 이상한 마법에 모두 놀란다. 다음날 아침 신은 마리아와 세실리를 안전을 위해 학원으로 바래다 줍니다. 이유들. 도착하자 친구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친구인 앨리스는 간신히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늦었을까봐 긴장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시간? 마리아가 농담으로 말합니다. 너 뭐야?
첫날에 딱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이 어딨어. 앨리스는 웃으며 어젯밤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고 그러다가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잤다고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짜증내며 말한다. 애야 뭐야? 신은 속으로 생각한다. 애긴 하지. 하지만 이 이상한 세상에서는 15살이 어른으로 간주된다.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첫 수업을 하고 학교를 둘러보게 한다. 중요한 것들을 모두 보여주며 학원을 안내한다. 견학 후 선생님은 학원의 다양한 부서와 전문 분야를 설명하고 자신들의 활동 그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학생들이 신에게 어떤 그룹에 들어갈 계획인지 묻는다. 평소처럼 어거스트가 신을 놀리며 말한다. 어휴, 슈퍼 천재 아니야. 내 실력에 맞는 그룹이 없을 것 같은데. 신은 놀라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자 더욱 놀랍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심지어 그들은 그룹의 이름을 짓기 시작하여 결국 궁극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왕과 그의 신하들은 최근에 나타난 많은 저주받은 괴물들 때문에 극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물의 증가하는 수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왕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악마 사냥꾼을 모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날 저녁 쿠르트의 아버지는 학원에서의 그의 행동에 대해 그에게 격분합니다. 왕이 사냥꾼들을 모집하라고 명령했어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죠.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날 저녁 커트의 아버지는 아카데미에서의 그의 행동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다. 그는 쿠르트를 불러 꾸중하지만 쿠르트는 더욱 화만 낸다. 아버지는 그를 때리고 경비병들에게 쿠르트를 방에 가두라고 명령한다. 벌로 다음날 아침 학생들은 쿠르트가 아버지에게 벌을 받았고 당분간 집을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자 토르는 그들이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쿠르트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쿠르트는 스톰이라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기 시작한 후 완전히 변했다. 신은 궁금해하며 묻는다. 스톰은 누구죠? 토르는 중학교 3학년 때 스톰이 그들의 마법 선생님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선생님은 제국에서 추방당해 약한 학생들에게 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연구실에 방문하도록 초대했지만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법을요? 그는 종종 그들을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했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토르는 선생님이 눈가리개를 하고 있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쪽 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행동하며 아마도 특별한 종류의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스토미 쿠르트의 집에 도착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쿠르트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들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합니다. 스톰은 그녀를 위로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쿠르트와 이야기해서 상황을 이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스톰은 그 후 쿠르트의 방으로 가는데 쿠르트는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스톰이 쿠르트의 변화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쿠르트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쿠르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고 이제 그는 진정으로 악한 자임이 분명해졌다. 폭풍은 쿠르트에게 저주받은 에너지를 채워 넣어 저주받은 괴물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폭풍은 집을 떠났다. 한편 학생들은 휴식 시간에 아카데미 카페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어거스트는 쿠르트가 처벌받고 있는 지금 세실리에 대해 신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다. 어거스트는 더 이상 신이 매일 세실리를 에스코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은 그들은 친구이고 같은 길로 통학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대답했다. 세실리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친구들은 마법과 자신의 마법 능력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은 저주받은 괴물과 그들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저주받은 괴물곰과 싸웠던 적이 있다고 말하고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평소처럼 그때 그의 나이가 8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놀랍니다. 그 후 친구들은 수업을 듣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은 저주받은 에너지를 감지하고 분노에 휩싸인 커트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분노에. 커트는 불 마법을 사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가하지만 신은 재빨리 자신의 마법으로 막습니다. 그의 마법으로 신은 친구들에게 마법이 부여된 유니폼의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
그 순간 쿠르트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저주받은 에너지가 주변을 휩쓸었다. 그의 주위를 신은 쿠르트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칠 것을 명령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신은 그들을 설득하고 검을 들고 쿠르트에게 돌진했다. 이제 쿠르트는 완전히 저주받은 괴물로 변신했다. 신과 쿠르트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신은 쿠르트를 구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쿠르트를 끝장내야 한다고 결심하고 강력한 일격으로 카리 쿠르트의 목을 베었다. 신은 쿠르트를 죽여야만 했기에 슬퍼했다. 결국에는 쿠르트도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의 친구들이 달려와 그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가 괜찮다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신은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친구들은 그가 단 한 방에 저주받은 인간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의 놀라운 힘에 감탄했다. 긴장하고 슬픈 신이 말했다. 전투를 보셨죠? 그들은 대답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악당 선생님이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학원 옥상에 서서 그 일이 잘 되었다고 카드 실험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의 힘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 순간 신은 걱정하며 학원에 서서 속상해하고 있고 그때 오거스트가 다가와서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모두가 너를 영웅으로 생각해서 속상해. 신은 그것도 맞지만 다른 걱정거리가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저렇게 쉽게 저주받은 인간이 될 수 있다니. 그러자 오거스트는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오거스트가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토르가 끼어들어서 아주 강력한 저주받은 마력에 맞으면 저주받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강력한 저주받은 마법 에너지에 맞으면 말이죠. 그리고 카르테의 마법은 애초에 매우 약했기 때문에 스스로 변신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혼자서 변신했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신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충격을 받아 누가 그를 저주받은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신은 할아버지께서 한번 저주받은 괴물들은 의식을 잃고 비명만 지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르테는 변신 후에도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는 싸움에서 너무 약했어요. 카르테가 그냥 인간 실험체였을지도 몰라요. 실험체. 방과 후 신과 친구들은 신의 집으로 향하는데 거기에는 왕도 함께 있습니다. 왕은 신에게 마침 제때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왕의 경호원이 신을 맞이하며 축하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가 저주받은 인간을 제거한 용감함에 대해 그것이 큰 재앙을 일으킬 뻔했어요. 나라에 대한 위험입니다. 왕이 직접 첫 번째 명예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신은 놀라고 친구들은 기뻐합니다. 신은 충격을 받고 친구들은 그를 위해 기뻐합니다. 하지만 신의 조부모는 긴장하며 왕에게 묻습니다. 이게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입니까? 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은 저주받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그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을 때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대답합니다. 이제 또 다른 저주받은 인간이 나타났고 그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한때 자신들이 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보상해야 하고 또한 그를 유해해야 합니다. 조부모는 이 시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자 신의 할머니가 말합니다. 너희 말썽꾸러기야. 늘 사고를 치고 다니는구나. 엉망이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신이 대답한다. 잠깐 이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음날 아침 그 소식은 전국으로 퍼지고 모든 사람들은 영웅신에게 놀라워한다.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신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모든 학생들을 받아들이면 모두 신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른 그룹이 없을 것이다. 그때 선생님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에게 묻는다. 너희들 중에 2차원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니? 학생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그게 최소 요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입학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한다. 입학시험을? 한편 왕은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인간이 저주받은 괴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저주받은 괴물의 증가는 누군가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왕은 2명의 지휘관에게 함께 일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명령한다. 이어서 학원 교실로 돌아가는데 신과 그의 친구들이 합류할 2명의 새로운 학생이 도착한다. 그리고 학원 교실로 돌아와 보니 2명의 새로운 학생이 신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다. 신은 그들에게 알프레드 선생님께 허락받고 온 2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 소년의 이름은 마크이고 그의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올리비아이며 마크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이웃으로 그녀의 가족은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 중 하나인 벽도로븐이라는 식당을 운영합니다. 하이담. 그러자 신은 마크에게 대장간 일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하고 나중에 신이 원하는 특정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검을 함께 만들기로 합니다. 그때 수사관들이 카트의 집을 방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합니다. 그 후 그들은 스톰 선생님의 집으로 가서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제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가문의 지배권 다툼에서 패배하여 추방당하고 가족 구성원의 제거 시도로 눈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방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화 중 선생님이 카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하며 화를 내는데 조사관들은 그에게 그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어 놀랍니다. 이로 인해 의심이 커지고 조사관들은 선생님에게 함께 가서 신문을 받자고 요청합니다. 선생님은 동의하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한편 신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시실리가 신에게 묻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신은 자기 검을 어떻게 개량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크가 묻습니다. 어떤 검을 만들고 싶은 거야? 신은 답합니다. 날카롭고 부러지지 않을 만큼 강한 칼날을 가진 검.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는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때 토니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말합니다. 칼날을 교체 가능하게 하는 건 어때? 신과 마크는 모두 그 제안에 놀랍니다. 마크가 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작업장에 와서 같이 해볼래? 이 아이디어를 당장 시험해보고 싶어? 친구들은 학교를 마친 후 작업장에 간 다음 올리비안의 가족 식당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스톰 선생님과 함께 보안군 본부에 도착합니다. 스톰 선생님. 선생님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묻습니다. 저주받은 괴물들의 시체가 보안군 본부에서 조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사관은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마당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기사들이 사방에서 선생님을 에워싸고 체포하기 위해 포위합니다. 조사관은 왕이 아무도 몰래 카트의 이름을 감춰왔다고 선생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으며 체포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체포됩니다. 자신이 발각되었음을 깨달은 선생님은 격렬하게 웃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일어난 일은 자신이 실시한 인간 실험이었다고 자백합니다. 분노한 조사관은 그에게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함하고 묻습니다. 조사관은 기사들에게 선생님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지만 선생님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보안군 본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신과 그의 친구들이 상황을 눈치챕니다. 선생님이 기사들을 없애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신은 카트를 저주받은 인간으로 만든 선생님에게 격분하고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인정합니다. 그러자 신이 선생님을 공격하고 2사람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어 신의 모든 공격을 피하지만 신이 선생님의 눈을 가린 안경을 부수는 순간 선생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저주받은 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괴물. 이때 신은 아무도 모르게 하늘의 태양열을 모아 선생님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완전히 파괴합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선생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신은 선생님이 도망쳤는지 증발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사건 담당 왕실 조사관들이 와서 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모두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다음날 신은 친구들과 함께 외출합니다. 신은 대답합니다. 스톰은 아직 살아있을 것 같아. 놀란 어거스트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럴 수가? 신이 차분하게 설명한다. 내가 쏜 열선에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봤나? 내가 쏜 열선 말이야. 숲에서 다시 써봤을 때는 그냥 분화구만 남았는데 하지만 이 폭발은 스톰이 탈출하게 한 것 같아. 어거스트가 말한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다는 거야.
어쨌든 대장간에 가면 원하는 검을 주문해. 걱정 마. 왕실에서 비용을 부담할 거야. 스톰에 맞설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으니까 최고의 장비를 갖춰야 해. 가능해요. 그들은 대장간에 도착하여 카르크와 올리비아를 만납니다. 여자아이들은 올리비아와 함께 가게로 가고 남자아이들은 마크와 함께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마크는 남자아이들과 함께 작업장에 들어가 아버지를 부르고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왕자와 두 영웅의 손자의 등장에 완전히 놀랍니다. 두 영웅의 손자. 어거스트는 아버지에게 신의 요구사항에 맞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아버지는 기뻐하며 새로운 영웅을 위한 무기를 제작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영웅 말입니다. 그러고는 신에게 어떤 무기를 원하는지 묻고 신은 무기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무기의 특징을요. 이어서 장면은 블라시비아 제국의 황궁으로 바뀝니다. 수상쩍은 남자 제스트가 왕에게 얼샤이드 왕국에 저주받은 괴물들이 나타났다고 알리고 그것이 그 나라를 공격하고 장악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장악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와 그들은 임무를 마치고 재결합합니다. 신은 시셀리에게 보호 마법을 부여하여 지켜줄 반지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시상식 날이었고 신은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는 기사들에게 호위되어 축하 행사장으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그는 충격적으로 엄청난 인파를 보게 됩니다. 그 행사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전국의 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 후 왕이 신에게 메달을 수여합니다. 다음날 신은 시셀리와 마리아와 함께 학원으로 향하면서 전날 행사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새로운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새로운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인파를 피해 아카데미에 가기 위해 마법 포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혼잡을 피하려고요. 포털을 작동시키자 순식간에 수업에 도착해 친구들을 놀라게 합니다. 포털로 말이죠. 친구들이 묻자 신은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포털을 이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수업이 시작되고 신은 다음 조별 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함께 공부할 내용이죠. 첫 번째 수업은 마법 방패 사용법입니다. 마리아가 시도해보지만 방패가 약합니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신은 시실리가 마법으로 강화된 방패를 사용하게 합니다. 신이 준 반지 덕분이죠. 그녀의 방패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표준 방패와 달리 두 겹으로 매우 강합니다. 다른 것들과는 다르죠. 신은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조절할 수 있는 마법의 양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보여주어 그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요점을 이해하도록 그는 자신의 힘을 풀어놓고 그것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그의 친구들 대부분이 땅에 쓰러집니다. 신은 그들에게 마법 능력을 조절할 수 없다면 결코 향상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법 실력, 그는 이제부터 마법력 조절 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어서 부상당한 스톰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조수가 황실 군대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에게 말한다. 제스트가 스톰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의 명령으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한편 신은 시셀리 마리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포털을 통해 집으로 돌아온다. 친구들은 그의 전설적인 조부모를 만나게 되어 놀란다. 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친구들에게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고 말한다. 할아버지께서 신과 친구들에게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해가 모든 것의 열쇠이고 그것이 신이 마법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친구가 열심히 연습해서인지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법 연습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신은 너무 무리하면 위험하다며 천천히 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는 아버지가 왕실 마법사이고 마법 훈련을 위한 강화된 방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 후 친구들은 마크의 아버지가 신의 무기를 완성한 마크의 작업실로 갑니다.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신은 그 일의 질과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새 무기를 시험해보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어거스트도 그 검에 감탄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여자들 쪽으로 돌아가고 마리아가 드디어 끝났네 하고 외쳤습니다. 신은 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고 신은 자신이 마법이 부여된 장신구들을 가져왔는데 보호와 능력 향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트는 신에게 왕실 군대를 위해 그의 검과 같은 검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문제 없다고 말하며 동의했습니다. 칼의 디자인은 토니 것이니까요. 어거스트는 다가오는 전쟁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신을 놀라게 합니다. 신은 놀랍니다. 올리비아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것을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고객들이 말한 것을 바탕으로요. 장면은 황실 군영으로 바뀌고 왕은 격노합니다. 제스트가 제공한 정보를 보면 왕국은 너무 신경 쓰느라 바빴다고 하네요. 저주받은 몬스터들과 함께 우리와 싸우기 위해 병력을 보내는데 그럼 왜 이 모든 병력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 병사들은 그들의 병력이 괴물들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합니다. 왕국군의 매복 때문에 중간에 후퇴해서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편성해야 합니다. 왕은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제스트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어디 있지? 다른 병사가 어제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고 정찰대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왕은 제스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고 격노하며 그를 찾는 즉시 목을 베겠다고 맹세합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저주받은 괴물들이 황궁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은 충격을 받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국에는 저주받은 괴물이 몇 마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은 왕에게 괴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즉시 수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괴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왕은 모든 병사들에게 수도로 돌아가 저주받은 괴물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얼스하이드 군영에서 사령관과 참모는 어떻게 황실군이 상당수의 병력을 잃은 후 신속하게 후퇴했는지 논의합니다. 사령관들은 제국군을 추격하여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때 그들에게 군대의 전선이 있다는 보고가 도착한다. 저주받은 몬스터들에게 공격당해서 지휘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장면은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진 제국 수도로 옮겨진다. 괴물들이 사방에 나타나 민간인을 학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운데 그들의 물론 이 모든 것은 스톰과 그의 조수 미리아의 소행입니다. 스톰은 미리아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미리아, 그녀는 스톰처럼 저주받은 괴물로 변해 있습니다. 미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짜릿해요.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제스트와 제국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스톰은 저주받은 괴물들을 처리하러 올 그들을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맞이할 계획이다. 왕과 그의 군대가 왕궁에 도착하고 수도는 완전한 혼란에 빠진다. 격노한 왕은 그의 지휘관들에게 해가 지기 전까지 수도의 괴물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그때 스톰이 왕 앞에 나타나 말한다. 마침내 오셨군요. 폐하 오래 기다렸습니다. 왕은 스톰의 모습에 놀라며 여기서 무슨 짓이냐 하고 묻는다. 스톰은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기 위해 왔다. 가요 대답한다. 그러고는 마법으로 왕을 강력한 압력으로 속박한 뒤 강력한 화염 마법으로 제압한다. 사흘 뒤 얼스하이드의 군대가 황궁에 도착하여 완전한 폐허의 충격을 받는다. 이때 스톰이 나타나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스톰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을 조롱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갑자기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받은 괴물로 변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며칠 후 얼스하이드 궁전,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톰이 아직 살아있다니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군사령관이 대답합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왕은 현명한 결정이었다며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한편 파리드 선생은 학원 학생들에게 스톰이 아직 살아있으며 현재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 레벨업입니다. 병사들과 학원생들 모두 똑같이 앞으로 마법사들과 기사들의 합동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 후 친구들은 짜증을 내고 신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기사학교 학생들이 항상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묘목이라고 붙인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마법학교 학생들은 기사들을 놀리며
근육 바보라고 부릅니다. 친구들은 기사들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강해요. 마법과 무술을 모두 다룰 줄 알잖아요. 영? 신은 그녀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실리가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무술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신, 그는 미셸이 자신을 가르쳤고 훈련이 정말 혹독했다고 말합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그는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토니가 터져 나온다 미셸이라고 했지. 미셸이 전화했다는 거지. 신이 대답한다. 응.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인데? 설명해봐. 줄리어스가 말한다. 기사단 전임 단장 미셸 경을 말하는 거야. 신이 대답한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모두들 깜짝 놀라며 말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머린에게 마법을 배우고 전설적인 영웅에게서 마법 도구를 얻고 그리고 검술의 대가 미셸에게서 검술을 배웠다고 신은 혼란스러워하며 검술의 대객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토르가 말합니다. 몰랐군요. 미셸 콜링보다 검술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칭호조차도 검술의 대가입니다. 신은 말합니다. 저에게 그는 그저 엄격한 훈련 교관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위대한 미셸이 당신의 스승이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사학교 학생들보다 검술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이 대답합니다.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임무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팀으로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팀으로 나중에 수도 성문 밖에서 선생님들은 마법사와 기사단을 갈라놓았다. 학생들을 4명의 기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나누세요. 각각의 그룹에 4명의 기사와 4명의 학생이 포함되도록. 마술사들, 그들은 저주받은 괴물들을 없애기 위해 숲에 들어갈 것이다. 평소처럼 기사 학생들은 신을 포함한 마법사들을 깔봅니다. 마리아가 신에게 말했어요 봐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보들일 뿐이라고. 팀들이 숲으로 들어갑니다. 신의 팀은 8명으로 신 자신 아우구스트 마리아 세실리, 그리고 기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이 마법사들에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크리스가 1위로 리더고 그 다음이 2위인 미란다, 노번과 켄트입니다. 신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훈련 시작 전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크리스가 대답합니다. 무슨 질문인데요? 신이 묻습니다. 저주받은 몬스터와 싸워본 적 있습니까? 미란다가 대답합니다. 전에 잡아본 적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신이 대답합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하지만 저주받은 몬스터와 싸울 건데, 그러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미란다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건데? 신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죽을 겁니다. 모두 충격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란다는 기사학교만이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저 방해만 될 뿐이야. 기사들은 여느 때처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거만하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오거스트가 끼어들어 그들을 놀리며 신에게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훈련 중인 유일한 몬스터였어요. 기사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맡겼죠. 능력입니다. 기사들은 긴장하며 예 폐하라고 대답합니다. 팀들은 괴물과 싸우려는 열의에 가득 차 숲속 깊이 들어갑니다. 세실리는 각 그룹에 마법사와 기사 양쪽에서 감독관 2명씩 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법사와 기사들 말이죠. 그때 신의 귀족 친구인 시그와 크리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신은 놀라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 안내원이야? 라고 묻습니다. 우리 안내원이야. 그는 그들에게 오늘은 서로 싸우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각자 상대방이 먼저 시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시그와 크리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기사들조차도 신이 나서 숲속 깊이 들어가자 신은 갑자기 저주받은 괴물의 기척을 감지합니다. 저주받은 괴물이야. 그는 시그에게 말하고 시그는 응, 알아챘어 라고 대답합니다. 시그는 기사들에게 괴물의 존재를 알리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싸움을. 갑자기 저주받은 멧돼지가 나타납니다. 기사들은 긴장하지만 괴물을 포위합니다. 공격하자 괴물은 재빨리 피하며 한 방에 모두 제압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마지막 순간 괴물이 그들을 끝장낼 찰나에 신이 검을 뽑아 앞으로 돌진하여 단 한 방에 괴물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기사들은 신의 힘과 단 한 방에 괴물을 쓰러뜨린 것에 경악했습니다.
단 한 방에 말이죠. 크리스는 기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은 수치스럽다. 이 괴물은 그저 약한 중급 괴물일 뿐인데 너희들은 봐라. 기사학교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전투에서는 완전히 쓸모없구나. 너무 약하다. 훈련 중에는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세실리가 그 후에 나서서 모두를 치료하는 마법을 씁니다. 훈련은 계속되고 또 다른 저주받은 괴물이 나타납니다. 신이 마법을 사용하며 시그에게 엄청난 수라고 말합니다. 시그가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팀이 와서 시그의 팀에게 100마리가 넘으니 후퇴하라고 합니다. 괴물들이 신이 시그에게 제가 이 괴물들을 모두 처리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시그가 그래 맡길게 라고 대답합니다. 세실리가 걱정하며 말합니다. 안 돼 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해. 이 괴물들 너무 위험해. 시그와 크리스는 대응하지만 신에게는 이건 애들 장난이야. 그 순간 신은 모든 분노를 불꽃 공격에 쏟아붓고 그들에게 돌진하는 괴물 무리에게 전부 날려 한 방에 쓸어버려. 압도적인 일격이었지. 숲의 상당 부분도 파괴해버렸어. 기사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해. 훈련은 계속되고 숲속에서 괴물을 찾던 중 갑자기 또 다른 곰 같은 괴물이 나타나 이번에는 세실리와 마리아가 화염 마법으로 공격하고 그 뒤를 기사들이 지원합니다. 신은 방패 마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요. 기사들은 자신감을 얻고 몬스터를 재빨리 제압하고 세실리가 마법으로 치료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끝납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시그와 크리스는 기사들과 마법사들이 마침내 협력하여 몬스터와 함께 싸울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시그가 신에게 묻습니다. 마법사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왕궁 마법사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 신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희가 학원에서 새로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3명이 스터디 그룹의 일원이에요. 시그는 물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고 있나요? 신은 대답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훈련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그는 놀라서 물어요. 그게 나예요. 정말이에요? 신은 대답해요. 아마도 제가 마법을 사용할 때 마법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시그는 말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진짜 이유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당신처럼 마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는 신에게 그들의 그룹이 마법을 숙달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물어요. 신이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항상 참견하는 어거스트가 잠깐만 하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왕실 군대의 것이 될 것이고 왕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 훈련이 끝나고 모두 돌아와 신에게 훈련 중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거스트가 신을 제외한 절대 마법단 모든 멤버들이라고 말해. 졸업 후에는 국가감독 해 놓이게 되며 특별 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거스트에 직접 감독해. 솔직히 어거스트의 유일한 역할은 그가 왕자라는 것뿐인 것 같아.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신이 나 있다. 유닛이 되고 그들은 신에게 마법에 대해 더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 그가 동의합니다. 며칠 후 신은 그들을 넓은 지역으로 데려가 훈련을 계속하고 그들은 정말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거스트는 팀을 다시 불러 끝없는 연설 중 하나를 합니다. 대중과 공유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털어놓겠다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고 다가올 전쟁에서 중요한 군사력의 일부가 됩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이 순간부터 특수부대가 되었음을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알려줄 새로운 기밀 정보는 뭐죠? 신이 묻습니다. 아우구스트는 보고에 따르면 악마 짐승들이 제국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문제는 공격으로 인해 짐승의 수가 매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람들을 저주받은 괴물로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르트에게 일어난 일처럼 말이죠. 신이 대답합니다. 오거스트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신 화내며 폭풍아 이 녀석 또 무슨 수작이야. 후에 신은 팀 훈련 캠프를 열기로 결정하고 모두 여름 방학에 한다는 소식에 들떠한다. 여름 방학 중에 열릴 예정이라서 그들은 캠프 장소를 고민하다가 훈련은 거기서 하되 시실리네 집 온천 지역의 숙소를 정하기로 한다. 온천 지역에 신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제안하고 그들은 캠프를
감독한다는 조건으로 승낙하고 결국 두 분 다 감독을 맡기로 한다. 모두 캠프 준비를 하고 학생들은 훈련을 받게 되어 신이 난다. 두 영웅도 그들과 함께 할 거라고. 가는 길에 팀은 몬스터 무리를 만나 싸우기로 합니다. 몬스터와 누가 싸울지 제비 뽑기를 하는데 팀의 한 소녀가 당첨되어 간단한 공격 한 방으로 모든 몬스터를 물리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감탄합니다. 나중에 시칠리안의 가족의 땅인 클로드에 도착하자 그들은 놀랍게도 마을 전체가 온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자 시칠리아와 하인들이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와 일행을 맞이하고 온천에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남탕에서 신의 할아버지는 신이 마침내 또래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기뻐합니다.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신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트는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야말로 신이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한 거야.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에게 마법 훈련을 시작하며 그들에게 그들의 마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입니다. 나중에 할머니는 그들에게 마법 도구와 마법 각인에 대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의 발전은 눈에 띄었고 신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 후 신은 그들을 훈련장으로 데려가 마법 시전 연습을 시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의 놀라운 향상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신은 저주받은 괴물들과 싸울 때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괴물들과 말이죠. 할머니께서 대답하십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위기네요. 신이 말합니다. 네, 우리 모두 강해져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도 강해질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에 친구들은 충격을 받고 초조하게 서로 거리를 둡니다. 후에 신도 마법을 준비하고 그의 모든 친구들은 신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 방패를 작동시킵니다. 타격. 평소처럼 신은 마법을 시각화하고 매우 강력한 주문을 걸어 산풍경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것의 경로에 있는 모든 것. 신은 마법이 성공해서 기뻐하지만 할머니는 평소처럼 무모하다며 꾸중합니다. 신은 할머니께 사과합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나중에 오거스트가 신에게 마법 포털을 통해 왕실로 가자고 요청한다. 그는 저주받은 몬스터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궁전으로 갔어요. 신이 동의해 문제없어. 그들이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어거스트는 그의 약혼녀 엘리와 만나는데 엘리는 그가 무관심하고 항상 바쁘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습니다. 신은 엘리를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어거스트는 엘리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엘리가 화난 목소리로 말한다. 너는 나와 네 여동생 메이를 여기 두고 떠났잖아. 너는 어디로 갔니? 캠핑. 그 순간 메이가 도착하는데 그녀도 캠핑에 함께 가지 못해서 화가 난 상태였다. 메이는 그 멋진 두 영웅을 만나러 캠프에 가고 싶어 했다. 오거스트가 묻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엘리 너희랑 같이 캠프에 갈 거야. 어거스트 안 돼. 내가 죽어도 안 돼. 우리는 놀러 간 게 아니고 너희를 데려갈 이유가 없어. 그때 그들이 왕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왕은 무슨 문제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들을 데려가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 그래서 그들도 함께 가기로 결정되고 이번에는 신이 어거스트가 곤란을 겪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귀찮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어거스트라는 것을 보고 신이 기뻐합니다. 후에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실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들은 시실리에게 숙박을 제공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훈련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캠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훈련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훈련 중 어느 날 아침 신은 시실리를 만나 중요한 일을 부탁받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출근하시기 전에 꼭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혼했어요. 신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어서 만나러 갑시다. 그리고 그들은 시실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약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신은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시실리의 부모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모두 행복해하며 시실리는 매우 수줍어합니다. 그들은 캠프로 돌아오고 모두가 엄청난 노력과 결의로 훈련합니다. 엘리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신의 친구의 공격에서 나오는 엄청난 마법의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신이 말합니다.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와서 엘리와 메이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보고 싶어 했잖아. 그러고는 너희들도 마법을 해볼까? 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마법에는 관심 없다고 거절하지만 메이는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메이에게 마법 조절의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메이는 시도에서 성공하고 매우 행복해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메이를 칭찬하며 나이에 비해 뛰어나고 마법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장면은 제국의 수도로 바뀌고 도처에 파괴의 흔적이 보입니다. 도시는 황폐해졌습니다. 스톰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대상 행렬에 대한 공격으로 제국의 모든 도시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기쁨에 찬 스톰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군요. 신과 그의 친구들이 훈련하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신이 마법을 시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모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작동시키며 그에게 이번에는 왜 그렇게 조심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새로운 주문을 사용하니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신은 이번 주문은 공격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은 안심하고 방패를 제거합니다. 신은 돌의 주문을 걸어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평소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이 주문의 이름은 뭐야? 라고 묻습니다. 신은 부유 마법이야 라고 대답하며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그저 역시 놀라워요 라고 말할 뿐이죠. 신이 대답합니다. 놀라워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에게 마법을 걸고 하늘로 날아오르며 나는 기분이 매우 행복합니다. 그룹은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어거스트가 말합니다. 당신은 또다시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스톰이 사용했던 마법과 같고 그를 상대하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요. 시셀리가 신에게 말한다. 당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녁 늦게 신과 시셀리는 조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시셀리의 부모님께 했던 것처럼 약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 후 조부모님은 신과 시셀리와 함께 시셀리의 가족집을 방문한다. 시셀리의 부모님은 두 영웅이 집에 와서 매우 기뻐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시셀리의 가족과 함께 앉아서 신이 그들의 친손자가 아니고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할머니는 그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셀리의 아버지는 그런 일로 자신이 약혼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일 때문에 약혼을 거절할까봐 걱정했다고 말한다. 그는 신 때문이지 두 영웅의 손자라서 약혼을 승낙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위대한 영웅의 손자라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시셀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그가 동의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셀리의 어머니는 그의 말을 확인합니다. 할머니는 잘못된 판단에 대해 사과하고 신은 그들의 신뢰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시셀리를 항상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신의 팀은 준비를 하고 새로운 유니폼을 입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옷이 모두에게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이 마법은 신의 강력한 방어 마법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능력을 보호하고 강력한 힘으로 지켜줄 거야. 그들이 묻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교복이 이제 국가 보물급이라는 거죠. 신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신은 오늘 훈련이 상급 저주받은 괴물들을 공격하는 것이라 다소 위험하다고 말한다. 상급 저주받은 괴물들을 공격하는 거라서 팀원들은 겁에 질리지만 신은 그들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안심시킨다. 메이와 엘리는 오늘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속상해한다. 오거스트는 오늘 훈련이 괴물들과의 실제 전투를 포함하며 위험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메이는 슬퍼하고 신은 메이에게 마법의 선물을 주어 기분을 풀어주기로 한다. 사실상 전화인 통신장치예요. 그는 메이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이 만든 장치를 알게 되고 다시 그를 꾸짖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위해 나서고 시실리는 거대한 그리고 강력한 괴물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상류층의 저주받은 사자입니다. 신은 팀을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에게 괴물을 공격하게 합니다.
괴물이 접근하자마자 5명의 대원이 공격을 퍼붓고 그 공격의 엄청난 위력에 괴물은 공포에 질려 완전히 소멸되고 주변 지역까지 파괴합니다. 팀은 그들이 상급 몬스터를 그렇게 쉽게 물리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 각 팀원들은 개별적으로 몬스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만나는 저주받은 생물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팀 전체가 전투에 대해 흥분하고 신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때 오거스트가 신에게 말합니다. 자네 약혼 파티가 기대되네. 하루가 끝나고 약혼식 날이 옵니다. 신은 정장을 입고 시실리는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러자 시실리의 어머니가 그들을 식당으로 안내하여 약혼식을 시작합니다. 식! 모두 그들을 위해 매우 행복해하고 축하 행사에는 나중에 팀 전체가 공중 부양 마법을 배우고 성공적으로 시도합니다. 그들은 비행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우리는 신이 부양 마법을 시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람 마법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어. 신은 그들이 하늘을 나는 법을 익혀서 기뻐합니다. 메이는 자신도 빨리 날아보려고 한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러고 나서 신은 마이크 같은 새 장치를 사용해서 그들을 불러내려고 해요. 하늘. 친구들은 이 장치가 왕자의 대관식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관식에서 메이가 조바심을 내며 빨리 내려와 같이 날자라고 소리칩니다. 라고요? 이후 저주받은 괴물의 성으로 장면이 바뀌고 거기서 우리는 스톰으로부터 마지막 도시가 함락되었고 제국 지역 내 모든 마을과 도시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톰의 조수는 제스트의 악마 부대가 길 위의 대상들을 공격하여 모든 식량 공급을 차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톰이 제국 귀족들을 증오하는 것을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왜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지 자문합니다. 그들은 왕자의 방으로 향하고 스톰이 추종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노력 덕분에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추종자들은 이 말을 듣고 환호하며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제국의 파괴가 자신의 첫 번째 목표였지만 이제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추종자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고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지루한 일을 왜 해야 하냐고 그는 묻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많은 수를 이용해 저주받은 괴물,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왕국. 하지만 스톰은 내 꿈을 따라갈 자유가 있지만 내 생각을 내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내 생각을 내게 강요할 수는 없어. 한 추종자가 말합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스톰이 대답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어. 어쨌든 나는 네 선택에 관심 없어. 그 후 스톰은 남은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어. 뭐든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대규모 집단이 떠난 후 그의 부하는 그들이 떠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해 확신하는지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네, 이젠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목표인 제국 붕괴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조수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제국에 그렇게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한때 그곳의 공작이었고 황제가 될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스톰이 대답합니다. 아, 그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없군요. 글쎄요, 당신이 꺼낸 김에 말씀드리죠. 그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제 이름이 올리베이라였던 오래전 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톰이 큰 채소밭에서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농사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고 그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늘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시골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 덕분이죠. 동료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백성들에게 친절하십니까? 스톰은 대답합니다. 어릴 적 믿음이 있었죠. 늘 귀족들이 나라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젊은 시절 여행 중 외국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제국과 달리 그 나라에는 노예 제도가 없었고 심지어 평민들도 잘 살고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평민들도 잘 살고 경제적으로 풍족했어요. 여기 평민들과 우리 제국의 백성들의 차이를 보고 제국의 미래는 이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저택 서재에서 책을 읽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오늘은 쉬라고 합니다. 책을 읽고 있던 그에게
아내가 들어와서 오늘은 쉬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정말 훌륭하지만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리아이고 임신 중입니다. 스톰은 아니라고 당신의 건강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 아내 아이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러자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데 보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그중 한 명이 그에게 올리베라를 황궁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올리베라가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결정에 동의하며 올리베라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보는 계속해서 올리베라가 계속해서 제국에 재정적으로 기여한다면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결국에는 황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둘러싼 귀족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올리베라가 황제가 된다면 서민들에게 유리한 법을 시행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때 보는 그들이 그를 수도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어떤 구실을 써서라도 붙잡아 두라고 말합니다. 이어 스트롬의 집으로 장면이 바뀌는데 그는 다른 귀족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합니다. 마침내 그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좋은 소식을 축하하지만 그들이 왜 그런지 의심스러워한다. 갑자기 그렇게 동의하고 이유를 묻는다. 그는 최근에 세수입이 줄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국에 대한 그들의 공헌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최근 공헌으로 인해 자기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지도 모릅니다. 편지에서 그들이 곧 수도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며 그 지역 관리를 그에게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위험하지 않은지 확신하느냐고 묻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일부 귀족들이 당신을 나라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보고 무언가 나쁜 음모를 꾸밀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 마세요. 제 마법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잖아요. 그 누구도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저는 저주받은 짐승 사냥을 많이 했기에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쉽게 암살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저를 쉽게 암살할 수 없을 거예요. 그의 아내는 비꼬는 투로 말합니다. 짐승 사냥이요. 겨우 한 달 했잖아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좋아요. 그건 비밀로 합시다. 그리고 둘은 함께 웃습니다. 그가 여정을 떠난 후 그의 아내는 창가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을에서 사람이 실종되었고 세 번째 실종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사라진 사람이에요. 문제는 실종된 사람들이 모두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거고 이 지역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에서 온 군경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과 최근 납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최근 납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납치 사건이 있었다고 하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그들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고 납치된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알립니다. 납치된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보원이 올리베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마을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서 올리베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베라에게 그런 다음 경찰을 보내 올리베라를 범죄자로 고발하게 했죠. 물론 올리베라는 자기 변호를 할 수 없었고요. 거기에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걸 믿었습니다. 한편 올리베라는 그리운 아내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바로 그때 보는 마침내 올리베라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납치한 여자들을 올리베라의 이름이 적힌 마차에 태워 농부들에게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들을요. 그 순간 농부들은 격분하여 횃불을 들고 올리베라의 집으로 행진하기로 합니다. 올리베라의 집으로 도착해서는 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의 아내를 죽입니다. 올리베라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집에 도착하여 불길을 보고는 그는 자신이 본 광경에 충격을 받고 아내에게 가보니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는 울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잘 대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 이것입니까? 내 아내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죽이다니요. 농부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마을 여자들을 납치했잖아요. 올리베라는 자신에 대한 음모였음을 깨닫고 분노에 차서 복수를 맹세합니다. 왕국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라. 그는 강력한 마법을 걸어 순식간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스트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트롬이 자신의 목적을 잃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슬퍼하는 제스트에게 돌아갑니다. 그 순간 그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남은 저주받은 짐승들을 모아 그들의 힘을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음으로 왕이 오거스트를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하는 왕국으로 가봅시다. 하지만 갑자기 한 기사가 뛰어들어와 저주받은 짐승 군대가 다가온다고 알립니다. 접근 중입니다.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어거스트는 큰 소리로 말하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저주받은 짐승들과 싸우는 특수팀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짐승들, 두 영웅과 악마 사냥꾼의 손자인 신 밑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자 신은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격려 연설을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군중은 신을 향해 환호하며 흥분에 휩싸입니다. 신은 자신의 팀을 최고의 마법사들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자 그는 극적인 연출로 친구들에게 비행 마법을 걸어 하늘을 날게 합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죠. 이를 본 군중들은 더욱 열광하며 마법사들의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어 저주받은 짐승 군대가 성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벽 위의 사람들과 경비병들은 그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지휘관은 그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방어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한 병사를 급파하여 즉시 얼사이드 왕국에 SOS를 보내게 합니다. 하지만 지원군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모든 것을 다해 성벽을 지키고 어떤 생물체도 안으로 들어와 민간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 도구를 작동시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신이 친구들과 함께 날아가면서 오지와 이야기하는데 그룹 이름을 짓는 것을 부탁받았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리석은 이름을 지었던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이름이 온 왕국에 퍼져 있다는 사실에 그는 좌절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들에게 국경이 가까워졌고 만약 그들이 마차를 타고 여행했다면 며칠이 걸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인 마리아는 저주받은 짐승들과 마주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 마세요. 당신은 이제 그 짐승들보다 훨씬 강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시실리에게 부상자 치료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머지 친구들에게 저주받은 짐승들을 모든 힘을 다해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힘을 다해. 스웨덴 왕국 안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저주받은 짐승들로부터 도망치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녀를 쫓는 저주받은 짐승들이 괴력으로 그녀를 공격하려 합니다. 괴력으로?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만 짐승들에게 포위됩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소녀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그들에게 제발 그만두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그녀를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그때 신과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개입하여 괴물 중 한 마리를 4m나 날려버립니다. 괴물의 친구가 소리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희들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무기를 꺼내며 말합니다. 너 같은 인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저주받은 괴물들. 그는 신을 공격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신이 길을 모으는 것을 보고는 엄청난 힘에 압도당했지만 신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신은 저주받은 짐승을 조롱하며 이제 인간에게 패배하는 기분이 어떤지 알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여자와 아이에게 괜찮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며 그가 누구인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얼사이드 왕국의 지원군이라고 말하며 이제 아무도 막지 않을 테니 떠나도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신은 도시의 파괴를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책임자들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이어서 높은 곳에 서 있는 어거스트가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달콤한 왕국. 그는 말합니다. 저는 얼사이드 왕국의 왕세자이며 제 이름은 오거스트 왕자입니다. 오거스트. 그는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왕실 경비대와 협력하여 저주받은 괴물들을 도시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고는 금단의 괴물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악마 억제자 영웅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편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흥분하여 희망을 붙잡습니다. 이때 우리는 킹 스윗이 증언이 도착한 것을 기뻐하며 오거스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증언이 도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이 친구들에게 임무를 할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시실리에게 도시의 부상자들을 구하러 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동의하며 걱정 마세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너도 조심해. 라고 말합니다. 한편 저주받은 괴물 중 하나가 신을 관찰하며 그의 힘의 범위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그의 힘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그러자 신의 두 친구가 저주받은 괴물 중 하나와 싸우러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괴물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애송이들하고 싸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애송이들? 그 여자아이는 매우 화가 나서 괴물을 공격하려 하지만 친구인 린이 마지막 순간에 막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저주받은 괴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받은 괴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알겠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싸울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린은 누구랑 싸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해치웠어. 모래에 물을 섞어서 재빨리 끝냈어. 그때 그들은 기사의 갑작스러운 비명을 듣습니다. 확인하러 가보니 저주받은 괴물 하나가 기사를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재빨리 개입하여 괴물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아이는 더 많은 저주받은 괴물들을 상대하러 가서 그것들을 쉽게 물리칩니다. 이어서 시셀리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몇몇 악마들이 보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친구 2명에게 병원을 온 힘을 다해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악마들 또한 쉽게 물리칩니다. 한편 신은 저주받은 괴물들을 끈질기게 막아내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처치합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을 관찰하는 저주받은 괴물은 그의 엄청난 힘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 싸울 수 없습니다. 신의 막대한 마력 덕분에 이어서 어거스트와 마리아가 악마 심판관 중 한 명과 싸우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에게서 어떤 정보라도 얻으려 참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재빨리 공격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괴물이 마리아를 역습하지만 마리아의 방패가 그녀를 보호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분노하며 온 힘을 다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그녀의 공격을 피합니다. 어거스트는 마리아를 바라보고 둘은 침묵 속에 함께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공격을 시작하여 괴물 주위의 마법 방벽을 무너뜨립니다. 괴물이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심장이 꿰뚫리는 것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왕의 수행원들은 안도하며 말합니다. 이제 전투가 끝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전투를 지켜보던 제스트는 말합니다. 내가 개입해야 할 것 같군요. 신의 힘을 목격한 후 다시 생각해봐. 제스트는 저주받은 괴물들을 모두 모아 후퇴하기로 하지만 미라는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그녀는 신과 싸우고 싶어해. 갑자기 그녀는 앞의 문을 녹여서 비켜놓고 선언하며 내게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시실리에게 돌아와. 부상자들이 많지만 그녀는 모두 치료해내.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다가와 남편을 빨리 치료해달라고 애원해. 그녀가 도착하자 시실리는 그 여자의 남편이 피를 많이 흘리고 매우 상태가 안 좋아요. 여자는 시실리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물론 시실리는 그 남자를 치료하기로 하고 그를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신은 미라의 마법력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한 명의 나이츠는 그녀가 누구와도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장에서 다른 누구도 미라는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마침 두 소녀가 나타나 그녀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들은 뒤에 있는 병사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고 소리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막겠다고 말합니다. 집만 될 뿐이야. 둘은 서로 계속 싸우며 여러 마법 공격을 퍼붓고 심지어 앨리스는 자신의 마법으로 앞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였다. 그녀는 하지만 공격을 계속하기 전에 미라는 뒤에서 앨리스를 공격하지만 앨리스는 스스로 치유한다. 하지만 미라는 다시 개입하여 앨리스를 쓰러뜨리고 그녀를 방패로 삼아 린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다음 미라는 그들의 싸움 방식이 매우 약하다고 비웃는다. 한편 신을 지켜보던 괴물은 증원이 도착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저게 제스트 경인가 궁금해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해졌음을 깨닫고 저주받은 괴물들에게 즉시 후퇴할 것을 명령합니다. 즉시 후퇴하라고 명령합니다. 괴물 무리가 들리자 약간 짜증이 나서 묻습니다. 정말 이걸 검토해야 돼? 그중 한 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공격을 받아 죽고 그 범인은 신입니다. 나머지 무리는 신을 피해 도망치며 도시 밖으로 최대한 빨리 달아납니다. 하지만 신은 단호하게 그들을 추격하며 달아나는 와중에도 공격을 퍼붓고 결국 대부분을 제압해. 하지만 소수가 도망쳐 그들을 끝장낼 찰나 도시 안에서 강력한 공격이 감지되고 즉시 거기로 가야 함을 깨달아. 그때 미라는 아직도 앨리스를 붙잡고 있고 두 친구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들을 돕고자 나서 개입하려는 순간 미라는 그들을 손쉽게 제압해 모두를 끝장낼 참이야. 하지만 그러기 전에 신이 미라 앞에 서서 즉시 멈추라고 명령해. 친구들이 다친 모습을 본 신은 격분하여 미라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미라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린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신에게 경고합니다. 조심해, 저 여자는 마법 사용에 서툴지 않아. 초보자가 아니야. 신은 린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걱정 마, 나도 초보자가 아니야. 그리고 유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미라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신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미라는 이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어떤 기회라도 이용하려고 애쓰고 결국 신의 약점을 찾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돕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모두 공격하고 길을 막아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신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일 후에 도망치도록 내버려둘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강화 마법을 사용해서 그녀를 쫓습니다. 한편 미라는 그곳을 날려버리고 싶어 했고 신이 이를 알아차리자 친구 중 한 명에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마법 방벽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공격이 끝난 후 모두 괜찮았지만 결국 미라는 도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들은 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정말 강하고 아마도 전직 군인이나 사냥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공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괴물을 찾기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어거스트는 그들에게 조심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신을 지켜보던 소년을 포함하여 저주받은 괴물로부터 탈출한 그룹으로 가봅니다. 그는 미라와 이야기하며 자이스트가 자신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미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이스트가 그녀에게 만들기를 원했다고 배운다. 그에게 기회였다. 저주받은 괴물이 화가 났어요. 신과 그의 친구들이 예상치 못한 양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 싸움에서 그들은 많은 병사들을 잃었다. 그때 우리는 스트롬이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신과 어거스트는 부상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시실리는 그 여자의 남편을 치료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분명히 그녀는 힘겨워하고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닫자 울기 시작하며 사과한다. 그 여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치유 마법도 안 돼서 모든 것을 치료하다. 그때 신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시실리, 당신은 그를 도울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처리할게요. 신이 그 남자를 치료하기 시작하자 그 남자가 아직도 시칠리아의 치유 마법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남자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그의 호흡이 안정됩니다.
남자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신이 남편을 위해 해준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신과 그의 일행은 스웨덴 국왕을 만나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거스트가 국왕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저주받은 괴물의 공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주받은 괴물 중 일부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국에 공격이 있었지만 바로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어거스트는 이 공격이 눈속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공격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다른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두 나라의 동맹을 맺고 통합된 전선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은 좋다고 말하며 자세히 논의하자고 합니다. 신과 그의 친구들은 왕국으로 돌아와 백성과 경비병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어거스트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왕이 주요방에 앉은 후 스웨덴이 제안을 수락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제안을 말이죠. 아우구스트는 아버지에게 다른 나라들에 대한 특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저는 왕자이자 동맹 사막의 일원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는 동의합니다. 그런 다음 신은 조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조부모님은 세상을 자유롭게 보기 위해서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말이죠. 그 후 우리는 괴물 왕국으로 가는데 거기서 스트라함이 자이스트와 그의 다른 동맹들에게 신을 내버려 두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사과하며 형편없는 일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왜 사과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처음부터 당신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왕이 어거스트와 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 또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마친 후 어거스트는 신에게 갈 시간이야 라고 말합니다. 신은 비행 마법을 사용하여 즉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갑니다.